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그 305페이지를 펴보세요. 페이지 305페이지. 305페이지가 이제 이 판소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이 305페이지 구비문학의 세계예요. 구비문학의 세계. 오늘 조금 할 게 많아서 제가 좀 진도를 한 5시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일단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어로 하면 코리안 한국의 모노 아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혼자 하는 오페라죠.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합니다. 혼자 하는 오페라. 오페라는 영어로 이제 쓸 때는 오페라라고 쓰지만 이 발음을 할 때는 아퍼라 이렇게 읽어요. 오페라 이렇게 읽으면 콩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모노 아퍼라. 그래서 한국에서 혼자 하는 오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걸 판소리를 이제 좀 더 이제 멋있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을 판소리는 주인공을 하는 구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죠. 서사시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소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비서사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판소리다. 코리안 모노 아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판소리는 이제 어디에서 기원했느냐라고 할 때 보통 무가 기원설을 이라는 말 많이 해요. 거기 위에다 좀 써놓으세요. 무가는 저번에 배우셨죠? 무당의 노래. 이 무가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 이 305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구비서사 가요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구비서사시예요. 관중들 앞에서 명창이 고수, 푹 치는 사람이에요. 고수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드러머죠, 드러머. 드럼 친 사람이에요. 고수죠. 이 고수의 그런 그 북장단에 맞춰서 창과 안일. 이 우리가 이제 판소리의 3대 요소가 창이 있고 이 노래죠. 안일이는 그냥 말이에요, 말.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를 가는디 뭐 이런 거 있죠. 그 안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몸동작이 몸동작. 우리가 이제 주로 부채를 들고 이렇게 폈다가 쥐었다가 뭐 이러죠. 이걸 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판소리 3대 요소. 그래서 자, 이 판소리 3대 요소는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일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판소리의 3대 요소라는 겁니다. 자, 지금 305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문학에서 이제 판소리는 다시 좀 정리하면 무가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고 판소리는 코리안 모노 아퍼러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소리는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굽이 서사시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고수,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머라고 하죠. 그다음에 창과 안일이 팔림, 판소리 3대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노래,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몸동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5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국의 구비서사가에는 서사무가와 서사민요가 있다. 서사민요는 길쌈 노동요로 부녀들이 삼심기 등과 같은 길쌈 노릇을 하면서 선우창으로 구현된 서사요다 이렇게 났죠. 그래서 또 전통사에서 며느리로서의 시집살이 고통 이런 거 혼약한 남성의 배신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서사무가는 여러분 무가에서 배우셨지만 근본을 푼다 해서 본풀이라고 하죠. 본풀이라고 써졌죠. 근본을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본은 근본 이런 뜻이고요. 풀이 풀어낸다는 뜻이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읽어보시고요. 자, 판설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가 기원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305쪽에 1번 판설의 기원 바로 밑에 보세요. 판소리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음 밑줄 세요. 전라도의 무속을 배경으로 하여 무가에서 판소리의 전환이 일어났으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거기까지 밑줄 쫙 끊으세요. 거기까지 밑줄 쫙 주세요. 그러면 무가에서 판소리가 기원했다는 설이 유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306쪽을 보면, 자, 그러면 무가에서 판소리가 기원했다는 설이 뭐냐? 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째 동그라미 치세요. 판소리 광대와 문예의 관계이다. 밑줄. 그 다음 단락에 동그라미 치세요. 둘째, 판소리는 음악적으로 무학과 동계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판소리 광대와 무녀죠, 무녀. 그러니까 무속을 행하는 여인이 무녀 아닙니까? 그래서 무녀와의 관계. 그래서 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단골무의 경우 여자들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무업을, 세습을 하죠. 일종의 가업이죠. 이거 가업 승계하는 거예요. 요즘 회사로 말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내림이 있잖아요. 신내림. 내림굿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무업을 세습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유식한 말로 강신무라고 하고요. 신내림이니까 이거를 세습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무랑은 무당을 돕는다는 뜻이 세 번째 줄에 악공 역할을 한다. 광대 노릇도 한다. 산이가. 그래서 명창이 되는 것이고 성대가 나빠서 창이 안 되면 땅재주 줄타는 제인. 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 같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광대 제인의 집단이 무속과는 별도로 존재했다. 남사당, 건립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무속과 관계없고 판술도 모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부지방의 세습문은 수양달로의 세습, 남자 가족이 소리꾼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판소리 광대는 전라도의 단골 무가에서 나왔고 다른 지방에서도 무가가 아닌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나중 일이다. 하여튼 이 판소리 광대와 무녀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뭐 아시는 이야기고요. 둘째, 그 밑에 둘째 있죠? 자, 둘째를 보니까 음악적으로 무학과 동계, 이 동계라는 말은요, 써놓으세요. 같은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동계란 말이죠. 같은 계통인 것이다. 그래서 무가의 국조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라도의 무학은 육자배기로서 판소리와 비슷하다고 보고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계라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306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 무가 중에서도 서사무가가 바로 판솔의 기원일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나왔죠. 거기 이제 춘향가가 나오죠. 춘향가. 원래 살풀이 그래서 불리던 것이라는 설을 제고해 볼 만하다. 서사무가와 판솔은 같은 게 아니고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사무가 기원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차이가 왜 생겼나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된다. 근데 일단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춘향가 같은 경우는 이 춘향가라는 것은 근원설화가 있어요. 춘향가는 원래 이제 남원 추녀 설화라는 원래 남원에 사는 못생긴 여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를 보고 상사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걸 반대로 쓴 거죠. 우리가 뭡니까 흥부가 자 이것도 원래 방위설화에서 나왔어요. 자 흥부가에서는 놀부가 상당히 악하잖아요. 형이 악하죠. 그렇죠? 흥부가에서는 놀부니까 근데 방위설화의 방위는 동생이에요. 동생이 악해요. 원래 그걸 반대로 바꿔 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원설화라고 그래요. 근원설화. 근원설화. 근원설화라고 하는데, 이 근원설화는 똑같을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서사무가에서 판소리의 전환이 사회 변동과 결부되어서 나타났을 것이다.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의 출현, 이에 따른 부유한 시민층의 형성, 민중 전체의 각성, 깨달음이죠.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문학보다는 흥미로운 현실 문학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속인 보통 사람의 노래를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이는 조무 악공이라고 그랬죠. 무당을 도와준다는 뜻이 조무 짓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7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천대받던 하층 예술에 지나지 않았던 판소리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상승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고 조잡했을. 조잡이란 거는 복잡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07쪽에 조잡이란 말 있죠. 넷째 줄. 그래서 소라적인 소재를 확장하거나 흥부가 아까 얘기했죠. 방위소라, 수군가 이런 것도 이제 원래 별주부전 이죠. 이제 이런 것이 뭡니까? 귀토 설화라고 죠. 자, 이렇게 쓰세요. 설화로는 귀토 설화예요. 거북이와 토끼의 설화. 귀토 설화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벽가 이거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민요 작가를 삽입가요로 수용해서 제다 믹사를 더했다는 거죠. 또 한식구 고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소리를 보면 재밌는 게 양반들이 시청을 해요. 이제 그 판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상층부의 이야기와 하층부의 이야기를 동시에 나오는데 상층부들 양반들은 한자를 많이 알죠. 한문, 한시 뭐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층부 이야기니까 속어. 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이면 광대들 활동을 중심으로 판소리가 세 시기였다. 첫 시기는 영정조. 자, 307쪽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 영정조가 첫 시기예요. 그래서 12마당 이렇게 나오고 뭐 사람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둘째는 전성기. 무슨 시기인지만 아세요. 둘째 동그라미 전성기. 그래서 신재효가 나왔죠. 이 신재효라는 사람은 그 판소리 6마당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판소리를 정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판소리에 대해서 후원인이었어요. 후원인. 영어로 하면 이제 페이트론이라고 하는데 신재효는 판소리의 후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효가 광대가에서 전한 송록, 모은갑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광대가 그 밑에 페이트론이라고 나왔죠. 그 밑에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고 신재효 같은 페이트론. 그 후원자예요. 우리가 구매자는 바이어가 있잖아요. 바이어. 이건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고 페이트론도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매자는 뜻이지만 후원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 신재효는 중인이지만 요즘 말은 거의 99칸 100칸의 양반이니까 집을 살았고요. 뭡니까 지금 고창 지역이 가보면 신재효 생가는 있는데 집은 없고 신재효 생가터가 있어요. 신재효 생가터가 고창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예, 예, 김유림 왜 하고님 말씀하세요? 들어오고 예. 있다는데요. 예, 뭐라고 누가 안 들어온다고요? 김유림 하고님 지금 못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 아니 여기에 지금 안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었나?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여기에 제가 잠깐만 어디 갔지? 이게 올라오시면 여기 뜨거든요. 왜 예, 그러지?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 이게 여기에 떠야지 제가 그걸 클릭을 예, 해드리는데 아직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링크를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강의하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영정도 신재요. 뭐 신재요만 가지고 할 얘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재요는 그렇게 이제 대단한 인물이죠. 판소리를 또 정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재요가 뭐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좀 내려가다 보면 세태기가 있어요. 셋째 시기, 세태기라고 있죠. 세태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이게 판소리가 처음에 영정조 시대의 형성기였고 그 다음에 신제국까지 가면서 이제 좀 전성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세태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생로병사인 것처럼 판소리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판소리가 소설을 한 것이 전성기에 일어난 일. 당연한 거죠. 판소리가 전성기가 되니까 소설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를 창극화도 해요. 그 밑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창극화를 합니다. 여러분 창극과 판소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판소리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 원맨 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원맨 쇼지만 창극은 혼자 하지 않죠.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극 거기 307쪽의 마지막 줄에 국가의 극이라는 거죠. 국극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속극으로 공연되다가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세잔했다는 것은 시들시들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잔했다는 말 좀 어려우시면 시들해졌다 이렇게 써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소리 명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그 유명한 이제 뭐 명창도 있어요. 뭐 조상현 명창도 있고 뭐 여러 명창들이 있죠. 안숙선 명창도 있고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는 민중의 뿌리박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판소리는 새로운 창조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왜냐면 판소리가 물론 이제 뭐 일반인도 부르긴 하지만 그게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뭐 모든 사람이 다 판소리를 부르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고창에 가면 판소리 박물관이 있거든요. 전라북도 거기에 가면 이제 판소리 해설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대목을 하는 것도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판소리는 그렇지만 뭐 일반인이 모든 사람이 다 판소리를 하진 않죠. 자, 308조 판소리 서사요적 성격. 자, 서사요라는 건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서사는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판소리란 말 자체가 밑에 나오죠. 308쪽에 판을 짠다, 구성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명창과 이를 구경하는 관중이 어울리는 소리판을 짠다 이런 의미로도 뭐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309쪽으로 넘어가 보면 309쪽을 보세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언급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거기 위에 인용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신재호의 오섬가 뭐 이게 이제 이 오섬할 때 오자는 까마귀 오자고 섬자는 두꺼비 섬자입니다. 오섬 갈 때 섬자는 두꺼비 섬자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도령과 춘향이 만나 놀던 모양이나 이별로 울던 광경은 춘향과의 사설을 말하고 광대들이 판을 짜서 횡설수를 한다는 것은 뭐 장단을 배합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정로식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조선 창극사를 쓰신 분이죠. 그런 분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이 판소리는 이런 거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등장인물의 어, 부정적 성격이 나와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자질 결핍이라고 해요. 등장인물이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판소리는 또 하나는 골계적 성격이 강해요. 골계적 성격 같은 것들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희곡적인 요소, 유머라고 하죠. 유머와 적인 요소와 풍자적인 요소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판소리 같은 건 약간의 비장미, 슬프지만 굳센 그런 비장미도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밑에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건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보다 뒤쪽이니까 이 310쪽 넘겨보세요. 310쪽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그 위에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위에서 한 8째 줄 정도부터 볼게요. 판소리의 악조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평조.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조라는 건. 우조. 자, 이걸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조와 계면조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우조는 뭐냐면, 이게 기두자거든요. 우. 계면은, 이게 이제 경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세계할 때 계, 얼굴면자죠. 그래서 우조는 약간, 뭐랄까요.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발랄하다고 할까요? 이게 좀 가벼우니까,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약간 발랄한 어떤 곡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조고, 계면조는 이 경계가 된 얼굴이라는 뜻인데,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 이 이제 경계가 된 얼굴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성 뭡니까 배우가 여성 배우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생긴 여성 배우가 있는데 뭐랄까요 상을 탔어요. 대상을 탔어요. 그러면 막 눈화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눈에 이렇게 막 눈썹에 이렇게 화장을 했을 거잖아요. 이 화장을 하면 어때요?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대상 탔으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눈물이 막 떨어져서 눈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이렇게 이걸 계면이라고 해요. 경계가 된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도 있지만 그 속에 슬픔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계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우조는 약간 발랄한 어떤 어조라고 한다면 요 계면조라고 하는 것은 좀 슬픈 어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거기 제가 설명드린 평조는 평평하게 들어서 부르는 소리, 서사전기를 담당하고 우조는 호방하다, 장엄하다 이렇게 나왔죠. 우렁찬, 밝은 소리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발랄한 소리. 계면조는 애원성, 슬픈 분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휘몰이는 빨리 가는 거, 뭐 자진몰이, 늦게 가는 거,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판소리를 이도령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나 사랑놀이라는 춘향과의 사랑과 부부는 활락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죠. 평조, 중몰이, 중중몰이 이렇게 가죠. 주인공의 고생, 심청이 비는 대목, 옥중 춘향 대목 슬프죠. 그러니까 계면조가 나오는 거예요. 진양조도 되게 느리고 슬픈 노래거든요. 그래서 비장미, 아까 제가 비장미 나왔죠. 자, 비장미는 한자로 쓰면 이 슬플 비자에다가요. 굳셀 장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비장미, 슬플 비 굳셀 장자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암행어사 출도에서 변학도를 징치는 징벌이라는 뜻이 징계, 징벌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징벌하고 그런 그 뭡니까 춘향을 살려내는 어서 암행어사 출도 힘차다는 거죠. 힘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는 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1쪽을 볼게요. 311쪽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으로 이제 가보면 거기에 두 번째 단락에 조선 말기 판소리 이론과 신지어 나왔네요. 광대가 명창 조건 인물칠해 그다음에 사설칠해 득음 너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칠해는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점에서 첫째로 요구되는 배우 얼굴이 좀 어느 정도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인물칠해라는 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창의 네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명창의 네 가지 조건. 여기서 말하는 인물치레가 있겠죠. 여기서 인물치레라는 것은 여러분 꼭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인물이 뭐 엄청나게 잘생겨야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좀 깔끔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설치레죠. 사설치레.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 세 번째가 득음이에요. 음을 얻는다는 거죠. 뭐 폭포수 같은 데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있죠. 네 번째가 너름새입니다. 자, 이 너름새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배우신 뭐예요? 발림하고 같은 말이에요. 몸동작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을 이제 어느 정도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잘 상황에 맞게 꾸민다는 이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 득음이란 판소리의 음악성이 하는 조건이다. 판소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창하는 명창은 시인이라 가게 가수라고 그랬죠. 가게 가수를 칭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다, 득음. 그러니까 뭐 득음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득음을 하는 것을 강조했다. 자, 312조. 그래서 폭포에 가서 여러분 서편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명창이 되기 위해서 막 이 뭡니까 폭포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막 인분을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분을 먹은 건 아니고 이제 그걸 대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발효 이게 걸러진 그런 걸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명창이 되기 위해서. 자, 312쪽에 보면 이제 너름새가 나왔죠. 두 번째 단락에 명창의 형용 동작. 사설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짓으로 묘사하는 게 너름새. 그러니까 발림하고 같은 것이 너름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세 줄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것을 족하며 물로 뛰어내는 행동을 연출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너름새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재유에 의하면 농부가 노래하면서 못 심는 형용을 하는데 앞으로 거론하면서 모를 심는 동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면서 심는 것인데 앞으로 하면서 심으면 모포기를 다 짓밟아 버리겠죠. 여러분도 뭐 심으신 분 아시죠? 이렇게 뭐를 심을 때는 여기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걸 심고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짓밟아 버리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 써놨어요. 자, 판소리 가창 방식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3쪽.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이런 의미인데 이 판소리는 좀 설명 좀 드리면 창과 안일이가 있어요. 창은 노래고 안일이는 이야기 나올죠. 창은 긴장이고요. 안일이는 압축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줄이는 거죠. 전환이에요, 전환. 자,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이걸 이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설명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 판소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긴장과 이완의 교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소리는 긴장과 이완의 교차가 판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좀 밑줄 좀 칠까요? 거기 보면 가창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목 푸는 소리 또는 허두가라는 것을 부른다라고 나왔죠. 허두가가 예, 허두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들어오셨네요. 허두가가 이제 목 푸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러자에다가 그 머리 두자거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수반 너무 괜찮습니다. 방해해갖고. 아니, 괜찮습니다. 뭐, 네. 지금 들어오신 거죠? 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또, 들어오는데 안 되신 것 같다고 막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또,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또 네네. 말씀드리죠.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그 313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보세요. 313페이지. 판소리 가창 방식을 보고 있는데요. 이 판소리 가창 방식, 요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판소리는 창과 안일인데, 창이라는 음. 것은 긴장됐다는 의미고, 안일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까도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를 가는디, 뭐 이런 것이 안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그다음에 전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 긴장과 이완의 교차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에 대한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판소리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3쪽에 두 번째 단락에 가창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목 푸는 소리 이게 허두가예요. 비러자에다가 이게 머리 숫자인데 이런 가수들이 노래 부르기 전에 막 하면서 목을 막 이렇게 가글 하는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 이 가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음. 잘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허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테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막 소리를 이렇게 목을 막 풀어요. 그걸 몇 번 한 다음에 그걸 하거든요. 하여튼 그걸 허두가라고 한다. 그게 좀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A연조 뭐 이런 이야기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다섯째 줄 정도면 단가. 그래서 중머리 장단, 판소리 가창에서는 장단의 변화가 심하다. 느린 진양주에서는 가장 빠른 흰머리 사이에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 머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으로 말하면 모데라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뭐 흰머리 같은 경우는 안단테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진양조는 애연조, 슬픈 그 곡조란 뜻이에요. 애연조. 여기 애연할 때, 그 한자에서 애연할 때, 이 연자는 그러할 연자입니다. 그러할 연자. 그러니까 슬픈 그러한 곡조다 해서 애연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머리는 태연하다 이런 말 우리 쓰죠. 안정감. 중중머리는 흥치를 돋고 우아한 맛. 잦은 머리는 섬세한 맛.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 볼까요? 광대는 손에 부채나 손수건을 들고 작중인물의 모든 신용을 몸짓으로 나타냅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신재호의 표현에 의하면 경각의 천태만상, 위선, 위기, 천변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경각은 우리가 경각이 달렸다 이런 말 쓰잖아요. 경각.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이거 여러분이 하나 좀 알아두실 경각이 나왔기 때문에
요 각자가 원래 색일 각자거든요. 색인다는 뜻인데, 요 그 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랄까, 그 15분을 가리켜요, 15분. 그래서 일각,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중에 일각이 여삼추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이건 뭐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일각 여삼추란 건 뭐냐면, 삼추니까 세 번에 가을죠, 3년이죠. 일각, 아까 일각이 뭐라고 했어요? 15분이라고 그랬죠? 15분이 3년 같다는 거예요. 15분 딱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길게 느껴지는 것을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든가, 뭐 그럴 때 일각이 여삼추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하여튼, 경각, 짧은 시간에 천태만상, 온갖 여러 가지 만상, 위선, 위기. 선은 그 신선선자고요. 귀는 귀신 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는 된다는 뜻이거든요. 위선, 위기라는 말은 신선도 되었다가 귀신도 되었다 이런 이야기. 천변만화, 여러 가지 변화, 만 가지 변화, 뭐 이런 거죠. 다양한 동작, 발림, 너름새, 판소리의 가창에서 매우 중요하며 인물 사설 득음과 함께 판소리의 4대 요건이다. 신지어는 말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거기 다음 단락에 안일이 부분부터 볼게요. 안일이. 안일이라고 나오죠. 안일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판소리 3대 요소, 발림. 이거는 몸동작. 이거 이제 발림이고, 안일이 이런 거라고. 그 추임새, 추임새. 얼쑤. 이 스페인에 가면 플라멩코라고 있어요. 플라멩코. 이제 거기 막 춤추는, 거기 보면 올레 이렇게 이야기해. 올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 올레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얼쑤 똑같은 말이에요. 스페인에 또 가보면, 되게 또 스페인만의 또 그런 독특한 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우리도 이제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게 그 다 뭡니까 추임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면 골계적 이야기의 성음이 밑에 넷째 줄에 보면 성음 소리가 분명하게 또박또박 목소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315쪽에 보면 추임새 나오네요. 그 두 번째 그 안일이에 대한 것이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안일이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또박또박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서 넷째 줄에 성음이 분명하게 또박또박. 어, 그렇죠? 이때 뭐 춘향이 있는 감옥에 오게 뭡니까 이도령이 등장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315쪽 추임새. 추임새가 이제 관중의 올레라고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도 감탄사다. 관중의 추임새는 거기 315쪽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감탄사. 그 다음에 너름새. 이게 이제 발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단락. 부르고 있는 사슬 나타내는 장면 동작으로 하는 거. 너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을 푸는 걸 단가. 315쪽이 마지막 단락. 자, 이거 허두가하고 같다고 그래서 허두가 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판소리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판소리는 재밌는 게 여기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판소리는요 아까도 설명 좀 드렸지만 비장미와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다 못 끝내겠네요. 이게 할 이야기가 많아. 골개미가 동시에 있는데 슬프지만 굳센 게 비장이고 골개는 유머 플러스 풍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장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춘향가에서 재밌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춘향가에서 이 5월 단오 날이었죠. 춘향이가 그네띠로 가요. 그네띠로 가죠. 그런데 이제 춘삼월 호시절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게 그 뭡니까 이 한복을 입은 치마잖아요. 치마 저고리 치마 이런 거잖아요. 치마를 입었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이렇게 묘사해요. 춘삼월 호시절에 세류 같다. 그 춘향이 몸이 세류. 우리말로 하면 가느다란 버드나무란 뜻이에요. 세류라는 것은 가느다란 버드나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한복을 입었을 때, 여성이 한복을 입었을 때, 어, 그 아주 날씬한지 뭐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치수가 어느 정도. 그래서 세류보다는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간다는 세류와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그 춘향이 그 뭡니까? 어머니 댁으로 이제 거린 복장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향단이가 상을 차리죠. 향단이가 상을 차려 먹을 것도 없다고. 근데 그냥 엄청나게 뭐 거의 뷔페식으로 차리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웃기는 거죠. 뭐 그냥 순식간에 요즘 말하면 한 10분 만에 그냥 뚜닥딱 뚝딱 했는데 막 그 장모집에서 차려주는 거 좀 쫙 그게 차려가지고 주고. 그래서 이제 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먹는다. 그게 거기 나오거든요. 개눈 감추듯 이런 구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그 좀 뭐랄까요? 상당히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흥부가 그 뭡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 벌어서 오는데 이제 그 흥부가 매 맞지 않게 하려고 이제 흥부의 부인이 막 비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